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 시간부터 22년도 25회차 관리사 시험의 합격을 위해서 민법이라는 과목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이번 과정에서는 1년의 과정 중 기초 강의 시간이에요. 기초 강의 시간. 따라서 본격적으로 이 시험을 공부하기 전에 대략적인 안내, OT 시간을 간단하게 거치면서 진행을 합니다. 자, 본격적인 민법에 대한 수험 전략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관리사 시험은 특징이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구분돼서 2차 시험은 상대 평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1차 시험은 절대 평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차를 통과한 분 중에서 2차 시험은 정해진 합격자 수의 순서대로 성적에 관계없이 그죠? 순서대로 줄을 세워서 뽑는 시험이에요. 근데 1차 시험은 성적만 되면은 몇 명이 됐든지 다 뽑는 시험이 됩니다. 그럼 시험의 공부 방법론도 1차와 2차는 전혀 달라져야 된다. 2차는 최소한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최소한 한 문제 이상은 더 맞출 수 있는 어떤 공부 방법론을 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차 시험은 그럴 필요가 없다. 남들 신경 쓸 필요 없죠. 유일한 경쟁자는 나 자신. 즉, 각 과목 가락 없이 세 과목 모두 평균 60점 이상만 확보하는 전략으로서 그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1차 시험의 경우 1교시와 2교시로 나뉘어서 출제가 되는데 제가 담당하는 과목 민법은 2교시 단일 과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어떤 시험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과목 세 가지 모두가 각각 특성이 다르고 공통적인 분모가 없습니다. 우리 시험과 대비돼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비교되는 시험이 중개사 시험이에요. 근데 중개사 시험은 6과목 중 5과목이 법과목이란 하나의 공통된 과목으로 되어 있고 유일하게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과목이 별도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법과목이란 공통된 5과목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만큼 수월하게 공부를 진행할 수 있음에 반해서 우리 시험은 1차 시험은 회계, 민법, 시설개론 모두 따로따로 전혀 다른 과목이 되기 때문에 세 과목 모두를 내가 모두 다 잘할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어느 과목은 내 적성에 맞지만 어떤 과목들은 나와 적성이 전혀 맞지 않는다. 그래서 공부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수가 있다. 특히 여성분들은 시설 개론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고 남자분들은 회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여자분들보다는 더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법은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분들이 세 과목 중 전략 과목으로 선택을 하고 세 과목 중 가장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으로 선택해서 민법의 점수 목표치를 미리 정하고 나머지 과목을 계산하에 움직여서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공부 방법론을 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민법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법이라는 과목 속성상 아무리 어렵게 출제가 되더라도 그 출제가 법조문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치를 내가 공부한다면 아무리 어렵게 출제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점수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다. 근데 나머지 두 과목은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는 점수의 진폭이 상당히 민법보다는 클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는 자신이 있다 할지라도 당일날에 뜻하지 않는 결과로서 그 두 과목에서 실패해서 불합격하는 여하튼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안정적인 점수를 가져올 수 있는 이 과목에서 최대한 점수를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이란 과목은 일단은 세 과목 중에서 시험 장소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점수가 나올 수가 있는데 평소에 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비전공자분들은 민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즉 회계와 시스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 보면 중간 단계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는 최종적인 요구되는 실력에 내가 도달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민법은 계속해서 시험이 가까워짐에도 불구하고 나의 수준이 계속 시험에 내가 원래 목표치보다는 상당히 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법과목의 특성입니다. 즉 법과목은 하루아침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하더라도 저를 믿고 꾸준히 그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제가 목표치로 일단 민법은 평균적으로 70점대를 목표치로 진행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내가 민법에서 다른 어떤 법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민법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분들은 80점 이상의 고득점을 목표로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세 과목 중 민법은 나는 때려 죽이더라도 민법은 나의 적성이 아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70점보다 하회하는 60점대를 목표치에서 공부를 할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이 점수를 목표치로 어렵게 출제가 되든 쉽게 출제가 되든 다행스럽게 쉽게 출제됐다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어렵게 출제가 되더라도 이 점수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공부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평균 점수 10점을 남기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나머지 과목에다가 메꿔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법을 진행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민법은 크게 5파트로 구분이 됩니다. 총칙 파트, 물권 파트, 채권 파트, 친족법 파트, 상속법 파트, 총 민법은 5파트로 구성돼서 총 1118개의 조문으로 방대하게 구성된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모든 법의 기초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법 원리라든지 제도 등은 민법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보시면 되는데, 우리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친족 상속법까지 시험 범위로 하는 시험은 현행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예전의 사법시험, 그 다음에 법무사 시험 등 법률 전문가를 배출한 시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도 시험 범위로 하는 것은 비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 중에서는 우리 시험만이 유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1조부터 766조까지, 조문이 766개까지가 거의 우리 시험 범위에 속한다. 일부 조문은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자, 중개사 시험은 우리는 총칙 전본이 시험 범위에 속해요. 근데 중개사는 총칙의 반절 정도만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물권법은 우리 시험은 전체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근데 중개사 시험은 그중에서 질권 파트는 빠집니다. 근데 그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물권법은 중개사 시험이나 우리 시험이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채권법은 다시 총론 파트와 강론 파트로 다시 두 파트로 구분되는데, 우리는 채권, 총론, 강론 모두가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근데 중개사 시험은 총론은 아예 시험 범위에서 빠지고, 강론도 계약 총론과 계약 강론으로 구성이 되는데 계약 총론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계약 강론은 중개사 시험에서는 매매 계약과 임대차 계약까지만 시험 범위에 속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더 추가해서 도급계약, 위임계약, 그다음에 법정 채권 관계인 부당이득, 불법행위까지가 추가가 됩니다. 나머지 개별 계약 유형들은 법전에는 존재하지만 어떤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시험에서 거의 의미가 없는 파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채권법 전체가 시험 범위에 속한다. 그래서 얼핏 보게도 중개사 시험보다 민법으로 봤을 때는 2배 정도가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분량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총 100점으로 구성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총칙 파트가 우리 시험에서 60%, 2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조문이 1조부터 184조, 조문이 18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권법과 채권법 각각 20%, 8문항씩 출제가 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민법 총칙이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계산이 섰을 거예요. 여기다가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집중을 해야 한다. 따라서 민법 총칙은 상대적으로 공부할 범위는 좁지만 출제 문항이 대부분 민법 총칙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출제될 수 있는 모든 파트는 내 것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대치를 확보를 한다면 이 부분은 쉽게 말해서 듬성듬성 큰 틀 위주로 공부를 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즉 시각적으로도 뭐요? 이 부분은 물권법은 372조까지로 되어 있어요. 185조부터. 채권법은 376조부터 766조까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문항수는 3분의 1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민법 총칙과 달리 큰 틀 위주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뭐예요? 그래서 내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떤 깊이 있는 부분, 차박힌 부분의 어떤 논점들을 내가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시험은 1차 시험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크게 타격이 없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의 강의 과정도 이 부분을 비율에 맞춰서 60% 이상을 여기다가 투입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각각 20%씩 어떤 힘을 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또 느낌 왔을 거예요. 채권법과 물권법 두 거는 각각 20%가 출제되지만 시각적으로 어디가 압도적으로 분량이 많아요? 채권법이 압도적으로 범위가 넓다는 겁니다. 문항수는 똑같아요. 그러면 어디다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더 힘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물권법에. 즉 물권법이 상대적으로 그 범위가 좁기 때문에 힘을 투입하면 가성비가 더 나올 수가 있다, 그죠? 상대적으로는 물권법에다가 약간 더 힘을 가할 겁니다. 채권법은 개인적으로 선택 사항이지만 채권 총론은 범위에 비해서 뭐예요? 채권법에서는 채권 총론에서 2문제, 강론에서 6문제 정도가 일반적으로 진행될 거예요. 근데 총론 파트는 전공자 시험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파트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비전공자들 입장에서는 100점 받을 필요가 없죠, 그죠? 그 부분은 아무리 강의를 진행하더라도 나는 그 부분은 아예 제끼고 공부를 하겠다. 이와 같이 계산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민법을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일단 민법은 우리 시험에서 총칙과 물권법, 채권법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총칙에서 시험에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민법에서는.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는 출제될 수 있는 논점을 대부분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정도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가능합니다. 우리 시험 플러스 대부분의 국가시험에서는 비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는 전혀 출제되지 아니했던 문제가 새로 출제되는 건 없다 보시면 돼요. 기존의 기출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변형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는 아무리 어렵게 출제가 되더라도 우리는 많은 숫자의 문제를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 총칙은 많은 기출 문제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를 최대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효율적으로 점수를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권법, 채권법은 처음에는 우리 시험 범위에 속하지 않았다가 시험 범위에 처음에는 뭐요? 물권법, 채권법 합쳐서 10% 정도가 출제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뭐요? 20%로 합쳐서 확대가 됐다가 지금까지 40%로 확대가 됐습니다. 합쳐서. 그럼 각각 20%씩 출제 범위가 늘어난 경우 시점이 몇 년이 안 돼요.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기출 문제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많지 않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시험에서 출제되지 아니했던 파트에서 물권법, 채권법은 앞으로도 각각 물권법에서 8문제, 채권법에서 8문제가 진행이 되는데 각 시험마다 뭐예요? 각 회차마다 기존에 기출되지 아니했던 부분에서 물권법, 채권법에서는 충분히 출제가 될 여지가 남아있다. 근데 민법 총칙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기존에 출제되지 아니한 패드에서 출제될 가능성
심하게 말하면 뭐야? 빵프로라고 보시면 돼요. 빵프로. 0%. 근데 물권법, 채권법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경우 예상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물권법, 채권법은. 왜? 우리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따라서 물권법은 민법 총칙과 달리 범위는 넓지만 문항수가 적기 때문에 세부적 논점 위주로 뭐요?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것은 가성비가 상당히 떨어진다. 큰 틀 위주로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채권법도 똑같아요. 특히 채권법은 그 범위가 물권법보다 오히려 또 2배가 더 많습니다. 더욱더 이 부분은 계산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특히 총론에서 도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강론에서 출제된 6문제 위주로 큰 틀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민법을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내가 원하는 목표치의 점수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공부 방법이 될 것이냐? 일단은 용어를 내 것으로 해야 됩니다. 다만 정치하게 법적으로 분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용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친숙할 필요가 있다. 자, 왜냐하면은 민법이란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법 과목에서 비전공자들이 부딪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용어가 생소를 하다는 겁니다. 생소하다. 즉, 일상적인 생활에서 쓰는 단어의 의미와 또는 뭐요? 법 개념은 똑같은 단어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쓰는 경우도 있고 일상생활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는 전문적인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낯설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 부분을 빨리 친숙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기초 강의에는 여기다가 목표치를 둡니다. 즉 용어에 친숙해지자 합니다. 그럼 일단 용어에 친숙해졌다면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됐고, 자 그러면 우리는 많은 수험생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학문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시험에 합격을 한 수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론이 전혀 달라져야 돼요. 근데 많은 숫자의 수험생들이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방식이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닐 때 강의 듣는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저는 답을 찾는 기술을 가르칠 거예요. 답 찾는 위주로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따라서 어떤 부분은 뭐요? 이해할 필요도 없이 답만 찾는 방법으로 강의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왜? 이해할 필요가 없으니까. 괜히 이해하고자 노력한다면 뭐요? 머리만 아플 뿐 이해할 수도 없는 것 같은 아주 심도 있는 파트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 방법론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플러스 비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모든 법 시험은 전혀 새로운 문제가 출제되는 건 없다 한마디로. 기존에 각종 시험에 기출됐던 문제가 그대로 내지는 변형된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은 우리 시험만 하더라도 뭐요? 엄청난 횟수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합격을 목표치로 하는 횟수가 25회차죠. 그럼 24회차 분량의 민법 총칙의 기출문제가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의미 있는 기출문제는 9회차 이후입니다. 9회차 이후. 근데 9회차 이후만 하더라도 엄청난 문제가 있죠. 그 문제를 언제 다 보느냐는 거죠. 거기까지 필요 없죠. 그죠? 좀 내가 여유가 있다면 한 10년치 기출문제. 그것도 힘든다면 한 7년치 기출문제 정도를 분석을 하면은 대부분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는 한 7년치 정도를 분석하시고, 저는 뭐요? 7년치 플러스 9회차부터 뭐요? 24회차까지 전회차를 분석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민법 총칙은 빠진 게 없을 거예요. 그 다음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돌아서면 까먹죠.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따라서 반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나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한 번만으로 끝낼 수 있다. 없습니다. 한 번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천재라도. 따라서 그 범위가 엄청나기 때문에 반복을 해야 돼요. 따라서 처음에 들었을 때 뭐요? 모르겠다. 그래서 자포자기하고죠. 엄청난 내상을 입고 시험 세계에서 나는 물러나죠. 그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지만 쌓이면 뭐요? 시험 장소에서 내가 제대로는 모르지만 답은 찾을 수 있게끔 되는 게 이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것은 욕심일 수가 있고 한 번만으로 뭐요? 제대로 이해가 안 된다 해서 자포자기하고 낙심하는 것은 크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위험하다. 그 다음 결론적으로 민법은 암기 과목이 아닌 이해 과목에 해당한다. 누차 들었을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이해만 해서는 주어진 시간 내 고득점 할 수가 없다. 출제될 수 있는 표현 방법은요, 최대한 그때그때마다 암기를 해서 한꺼번에 암기를 하시려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반복해서 암기가 되도록 저하고 연습을 할 거예요. 자연적 암기가 될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1년의 과정을 저를 믿고 따라오신다면은 대부분의 분들은 제가 목표치로 정했던 민법에서는 70점대에 있을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약간의 더 어떤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특히 법학에 적성이 있는 분들은 그 이상의 고득점도 가능할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무리하게 민법을 나는 80점 이상의 고득점을 목표치로죠. 나머지 두 과목은 그 민법에서 많은 점수가 남으니까 나머지는 그 부분을 공제하고 명가락 이상의 어떤 목표치를 정해서 공부를 하겠다. 그럼 뜻하지 않게 뭐요? 어느 한 과목에서 가락이라는 이와 같은 불이타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민법에서 아무리 어렵게 출제가 되더라도 70점대는 맞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한다면 1차 시험은 남들보다 조금 더 쉽게 안정적으로 합격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공부 방법론은 필요할 때마다 진행을 시키고요. 특히 문제풀이반에서는 문제를 푸는 요령, 요령에 따라서 평소에 똑같은 시간에 공부를 했더라도 결과치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는 답을 찾는 연습을 할 거예요. 답을 찾는 연습. 다만 답을 찾기 위해서 그죠? 그냥 답을 찾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답을 찾는 데 필요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게 더 쉽겠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과목 소개와 공부 방법론은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고 본격적으로 기초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자, 금방 기초 강의의 목표는 영어에 친숙함의 그 목표를 정했습니다. 따라서 쉽게 오세요. 이번 4주 동안 진행되는 기초 강의는 새로운 것을 안다기보다는 또 깊이 있는 내용을 안다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론 수업을 하기 전에 부딪힐 용어들과 친해짐의 그 목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내가 경험이 있더라도 뭐요? 더 이상의 어떤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용어에 다시 한번 친숙하는 그런 시간으로 쉽게 진행을 합니다. 또는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 잘못되었던 게 있으면 그 부분을 경험자분들은 차제에 바로 잡는 그 같은 시간으로 활용들을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민법 총칙에서 필요한 어떤 개념들을 순서에 쭉 쉽게 진행을 합니다. 자, 먼저 민법 총칙에서는 총 60% 24문제가 출제된다. 첫 번째, 민법 총칙 중에서도 민법 서론 파트입니다. 민법 서론 파트는 조문상으로는 1조와 2조가 해당합니다. 1조와 2조. 여기서는 최대 3문제, 최소 1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올해는 3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서론 파트에서 다루어지느냐? 첫 번째, 민법이 어떠한 법과목이냐는 것을 다룹니다. 즉, 민법은 국내에 존재하는 법들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 그죠? 근데 법이라는 존재는 왜 필요하냐? 법은
우리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마련한 기준을 법이다 한다고 하죠. 쉽게 생각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분쟁이 해결됩니다. 그때 민법은 어떠한 분쟁을, 모든 분쟁이 아니죠. 지가 다 해결할 수가 없죠. 민법은 그 중에서 대등한 사인들 간에, 개개인들 간의 분쟁 중 민사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근데 민사적인 분쟁이라면 쉽게 말하면 재산 관계를 둘러싼 분쟁, 가족 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규율하기 위한 실체법 중에서도 일반사법을 민법이라 합니다. 일반사법을. 그 한마디로 민법은 국내에 존재하는 법들 중에서 일반사법이 민법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를 분석을 합니다. 그럼 사법이 뭐냐는 겁니다. 사법이 뭐냐. 느낌만 가지세요. 개인사죄죠. 따라서 사법은 개개인들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한 법 등을 통틀어서 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법은 공법과 사법을 분류했을 때 민법은 개개인들 간에 일어나는 분쟁을 대상으로 한 사법에 속한다는 겁니다. 사법. 반대로 공법은 개념도 쉽게 갑니다. 엄밀한 개념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국가와 국민들 간에서 일어나는 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한 법을, 또는 뭐요? 더 깊이 들어가면 국가 기관들 간의 어떤 법적 문제, 거기까지 필요 없죠, 그죠? 일단 상대 개념으로 넣기만 족하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들 간의 어떤 문제가 되는 법적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마련한 법들을 통틀어서 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느끼셔야 돼요. 사법은 개인들 간에 일어난 어떤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개인들 간은 누가 더 힘이 세고, 개인적으로 뭐 육체적 힘의 차이 등은 있지만 법적으로 누가 더 힘이 세고 법적으로 더 힘이 약하고 이 같은 구별이 없죠. 누구나 평등하다 그죠. 평등. 즉 평등한 개개인들 간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법적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합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부분만 느끼시면 돼요. 내가 매매를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같은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의 내용, 방식 등을 국가가 규율합니까?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내용과 방식을 정해요. 후자주구죠. 그래서 개개인들 간에 어떤 법적인 어떤 관계를 맺을 때는 뭐예요? 자기들끼리 합의를 통해서. 즉 이를 법적으로 고급스럽게 표현하면은 사적 자치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한문 그대로 사적인 생활관계는 국가의 간섭 없이 너희들이 뭐야? 자유롭게 형성을 해라. 그래서 민법은 사법이기 때문에 사적 자치 원칙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징적인 모습을 띠느냐. 민법 총칙만 하더라도 조문 숫자가 184개라고 적어죠. 그럼 조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임의규정, 다른 말로 임의법규라고도 합니다. 대비되는 게 강행규정, 강행법규라 합니다. 자, 느낌이 왔죠, 그죠? 법중, 강행법규라면 반드시 국민이면 누구나 그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 임의법규는 뭐예요? 법에 따라서 생활하던,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생활하던 뭐예요? 개개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등의 경우는 그에 따른 어떤 법률 관계를 형성할 때는 뭐예요? 자기들의 합의가 우선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만 민법 조문을 가지고 재판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느끼셔야 돼요. 민법은 사법이기 때문에 원칙 중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민법상의 규정들은 임의법규, 강행법규 중 어디에 해당한다? 여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당사자 합의가 우선하고 합의가 없을 때면 뭐야? 임의교정에 따라서 임의교정이 재판의 기준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요령이 생겼어요. 그러면 법조문은 임의교정과 강행교정으로 나뉜다. 그러면 나는 뭘 외우면 돼요? 가만히 있더라도 다 임의교정이 원칙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강행교정으로 해석되는 것만 외우면 되죠. 그죠? 그 수업 시간은 이 부분만 집중하시면 돼요. 이 부분만. 즉, 어떠한 교정은 강행교정으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그 교정은 누구든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교정에 따르지 않는 당사자의 합의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민법은 사적 자치 원칙이 지배하므로 민법상의 조문은 임의 교정을 원칙으로 한다. 그럼 당연히 외울 때는 뭐야? 숫자가 적은 것을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강행 교정에 해당하는 조문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시험도 여기에요. 당연히 이 부분을 묻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당연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공법. 공법은 국가와 국민들 간의 어떤 법적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징이 뭐야? 국가가 통치권이란 우월적 힘을 가지고 국민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명령하고 강제를 하는 이와 같은 불평등 관계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국가가 이와 같은 통치권, 우월한 통치권을 남용을 하게 되면 국민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은 통치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공법은 법치주의 원리, 이와 같은 단어는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통치권을 국민에 대해서 행사를 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가 마련한 법에 따라서 이를 법치주의라 합니다. 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느낌만 가지시면 되죠. 그죠? 민법은 사법이기 때문에 민법은 사적 자치 원칙이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민법상의 조문들은 원칙 임의 교정에 해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다가 힘을 어떠한 교정이 강행 법규로 해석이 되느냐 이 부분에 집중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민법은 법이기 때문에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합니다. 그때 민법이 모든 분쟁을 다 해결할 수가 없죠. 그 중에서 민법은 개개인들 간의 민사적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즉 민사분쟁은 재산관계를 둘러싼 분쟁과 가족관계를 둘러싼 분쟁으로 대별할 수가 있고, 즉 재산관계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한 법 파트가 민법에는 다시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물권법 파트와 채권법 파트. 그 다음에 가족관계를 둘러싼 분쟁은 친족법과 상속법으로 다시 나뉘죠. 그래서 민법은 이것이 뭐야? 크게 여튼 개별 4개 파트와 우리 시험의 대부분을 점하는 뭐예요? 민법 총칙 파트. 그럼 총칙 파트라는 것은 어떠한 법 과목이냐? 이와 같은 물권법과 채권법은 재산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법이죠.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재산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친족법과 상속법은 뭐예요? 가족법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에 60%가 줄 때는 총칙이라는 과목은 이와 같은 개별 재산법, 가족법에 뭐예요? 공통적인 어떤 원리나 제도들을 미리 뽑아서 배우는 법 과목을 총칙이란다. 그럼 총칙에서 뭐예요? 우리가 최대치를 이해를 했다면 재산법, 가족법은 어떤 것만 배우는 거예요? 총칙과 특유한 것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것은 뭐예요? 이미 여기서 다 배웠기 때문에. 그 총칙은 여하튼 개별 재산법, 가족법보다는 느낌상으로 뭐예요? 상당히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추상적으로. 그 뜬구름 잡는 식으로 어떤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5개 파트로 구성되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재산법까지만 시험 범위로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민법은 공법이 아닌 뭐요? 개개인들 간의 어떤 법적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사법에 속한다. 그죠? 근데 사법은 다시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럼 하나가 아닌 것은 뭐요? 나머지 반대겠죠. 그죠? 그럼 특별법이 뭐냐면 특별법은? 특별법은 한정적으로, 즉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원칙적으로 뭐야? 모든 사람은 법을 지켜야 되겠죠. 근데 특별법이라는 것은 그 중에 일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그 다음에 뭐요? 민사관계라면 모든 민사관계에 대해서 민법이 적용되어야 하겠죠. 그죠? 근데 민사관계 중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민사관계 중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민법의 임대차와 별도로 뭐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을 따로 만들었죠. 그죠? 그 법은 어떠한 분쟁만? 주택임대차의 분쟁만 특별하게 뭐야? 뽑아서 일정한 한정적인 사례만. 그 다음에 뭐요? 대한민국의 모든 장소가 아니라 일정한 장소에 한정적으로, 그죠? 세종특별자치시에만 적용되는 법을 만들겠다. 그죠? 또는 제주도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만들겠다. 이와 같이 일정한 사항에 한해서 한정해서 적용되는 법들을 뭐요? 특별법이라 합니다. 특별법. 근데 반대로 뭐요? 일반법이요. 다른 말로 보통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민법은 모든 사람, 그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민사관계라면 모든 민사관계. 임대차가 됐든 뭐요? 매매가 됐든 여하튼 모든 민사관계.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모든 장소에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된 데서 일반법이라 한다. 그죠? 그런 느낌 정도만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면 느낌이 와서요. 그죠? 특별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개별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특별법은 뭐요? 일반법에 추가해서 특별한 것을 더 추가한 거죠. 그럼 양자가 충돌하면 뭐요? 많이 들어봤다. 그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 따라서 사회에서 어떤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민법은 일반법이라 했습니다. 민법의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개되는 특별법이 상법이에요. 상법. 그런데 하나의 어떤 법적 분쟁이 민법도 적용이 가능하고 상법도 적용이 가능하다면 순서상 뭐요? 특별법인 상법을 먼저. 그래서 민법은 일반법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다시 법은 크게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구분이 되는데 민법은 실체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다는 힘듭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갑을 간에 토지 매매 계약이 있었다. 매매 계약이 성립하려면 두 명이 필요하죠. 그죠? 매도인과 매수인. 그래서 갑을 간의 합의로 매매 계약이 성립했다면, 자, 우리는 압니다. 결론은 법을 배우기 전에도 뭐요? 상식적으로 법을 압니다. 결론. 갑은 팔았기 때문에 뭐요? 약속했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뭘 넘겨다 줘야 된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고. 그럼 반대로 뭐요? 매수인은 그 계약에 따른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권리가 매수인에게 생기고, 반대로 매수인은 뭐요? 매도인에게 약속한 대로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매수인에게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뭐요? 매도인은 약속한 대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매매라는 어떤 일정한 원인이 있었다면 뭐요? 그에 따라서 당사자 간에 어떠한 권리가 생기고 어떠한 의무가 생긴다. 그죠? 그때 우리 약속대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중도금 등을 쭉 갑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면 갑의 권리의 내용이 점점 더 변하죠. 그죠? 그래서 기존 권리의 의무 내용이 변경이 되죠. 그래서 3억에 사고 팔았습니다. 근데 수차에 걸쳐서 중도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지급된 액수가 2억입니다. 이제는 갑은 매수인에게 얼마를 받을 권리밖에 남지 않았다? 1억밖에 없죠. 그죠? 이와 같이 발생한 권리가 일정한 원인에서는 그 내용이 변경되고, 최종적으로 갑은 등기를 넘겨주고 어른 잔금을 다 지급했다. 그러면 그 권리 의무는 소멸이 되어버렸죠. 이를
한꺼번에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뭐요? 권리의 변동이라 합니다. 변동. 이와 같이 실체법이라면 뭐요? 어떠한 원인이 있었다면 뭐요? 그에 따라서 당사자 간의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한다 거죠. 이를 다루고 있는 법을 실체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민법은 뭐야? 한마디로 결론을 다루고 있는 과목이에요. 결론. 즉 매매가 있었다면 뭐야? 그에 따라서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생기고 어떤 의무가 발생을 하고 그 같은 발생한 권리 의무가 어떤 원인에 따라서 변경, 소멸하느냐 원인과 결론 그죠? 예. 결론을 정하고 있는 과목이에요. 그런데 절차법이라면 뭐냐? 그래서 약속대로 값은 소유권을 넘겨줘야 됩니다. 뭐야?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금을 모두 약속대로 지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요? 값이 약속대로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값을 육체적으로 뭐요? 힘을 가해서 등기를 넘겨받을 수가 없죠. 그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법원을 찾아가서 그죠?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를 절차법이라 합니다. 절차법. 따라서 실체법상에서 생겼던 권리 의무가 약속대로 지켜지지 아니했을 때 그와 같은 권리 의무를 어떠한 절차를 따라서 실현을 해야 하느냐 이와 같은 법을 절차법이라 합니다. 각종 소송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제일 중요했던 것은 뭐예요? 민법은 사법이다. 그죠? 그래서 민법은 사적 자치라는 원리가 지배하므로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민법 조문은 어떠한 성격이다? 임의 규정이다. 가만히 있더라도 임의 규정이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가성비 있게 공부를 하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뭐예요? 어떠한 규정이 강행 규정으로 해석되느냐. 그 부분을 시험 장소까지 끌고 가고 시험 문제도 뭐예요? 묻는 부분은 그 부분이 묻는 부분이 된다. 임의 규정은 당연하니까 그죠? 당연하니까. 나머지는 그냥 느낌 정도만 가지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우리는 민법이란 과목을 배웁니다. 이 부분도 오늘 듣고 말하시면 돼요. 자, 민법이 뭐냐 물었을 때 크게 두 가지의 입장에서 민법을 정의를 합니다. 근데 형식적 민법이라는 어떤 정의 방법도 있고 실질적 민법이라는 정의 방법도 있는데 금방 민법이 뭐냐 했을 때는 실질적 의미에 따라서 민법을 우리가 이미 어떠한 법이 민법이냐를 살폈습니다. 자, 그러면 양자가 리꼬르라면 의미가 없겠죠. 그죠? 양자는 그 범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 그럼 양자는 뭐예요? 형식적 의미에 속하는 민법의 범위와 실질적 의미에 속하는 민법은 범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위주로 공부를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어떠한 법을 말하느냐?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법을 누가 제정합니까? 국회에서 그죠?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민법이란 이름도 붙이고 뭐요? 상법이란 이름도 붙이고 건축법, 도로법, 형법이란 이름을 붙이죠. 그죠? 그 중에서 민법이라면요, 이름이 붙은 법, 명칭이 민법으로 된 법이 민법이다. 그러면 이 자들은 뭐요? 1118조 조문으로 된 민법전에 실려 있는 것만 민법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민법에 해당한다. 근데 실질적 민법이라면 뭐요? 금방 봤던 개념이요. 국내에 존재하는 법들 중에서 대등한 사인들 간에서 일어나는 민사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한 일반 사법에 해당하면은 민법전에 실려 있던 뭐요? 다른 법전에 실려 있던 문자로 된 성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던 거죠. 간섭법 등 불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던 다 민법에 속한다. 그러면 어디가 더 범위가 넓어요? 여기가 넓죠. 이가 넓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는 수험 공부는 뭐야? 민법전에 실려 있는 것들을 위주로 공부를 할 겁니다. 다만 일부가 포함되는 게 뭐야? 간섭법이 포함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은 그냥 끝내세요, 오늘로. 즉, 실질적 민법은 법의 명칭, 그죠? 명칭 따지지 않죠, 그죠? 법의 형식이 성문으로 되어 있던 뭐요? 불문의 형식에 있던 불문하고
그 내용이 일반 사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면 다 민법에 속한다. 이게 실질적 개념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어떤 국가와 국민들 간의 어떤 법적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민사적 법률 관계 중 주택임대차라는 재산관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그 당사자가 대통령이다. 힘없는 일개 개인 강사인 나이다. 그럼 법 적용을 달리합니까? 아니죠. 그죠? 똑같이 적용돼요. 따라서 이와 같은 성격의 법이라면 민법 전에 실려있던 뭐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 특별법 형태로 되어 있던 부동산 등기법 등 부속법 형태로 되어 있던 농지기업법 등 공법 규정이 있던 등 뭐요? 또는 간섭법으로 존재하던 불문하고 일반 사법에 해당한다 그죠? 즉 민사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와 같은 성격의 법이라면 다 실질적 민법에 속한다고 느낌 정도만 가지시면 돼요. 다만 우리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만이 시험 범위에 속할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서론 중 민법의 개념을 간단히 봤습니다. 조금 속도를 빨리 할 거예요. 따라서 우리 기초반에서는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내용을 알고자 하면 그 목표가 있는 게 아니다. 그죠? 어떤 각종 용어에 친해지자. 거기다가 목표를 정하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알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친숙함의 목표를 두고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민법의 법원이라는 주제하로 계속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택관리사 회계 원리를 담당하는 김양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주택관리사 공부를 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핸드폰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보거나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자,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합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서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단계 밴드 어플에서 주소모를 검색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어플을 눌러 밴드를 실행시키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면 이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면 맨 위쪽 하얀 공간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 주수모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검색 결과로 주택관리사 수험생 모임이라는 밴드가 뜹니다. 검색 바탕에 하얀 글자의 밴드입니다. 여기를 누릅니다. 3단계 해당 주소모 밴드로 들어갑니다. 이 밴드는 주택관리사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 공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공지사항이나 강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학습입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시간을 활용하여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면 처음 봤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요, 교수님들이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강의 자료들이 보입니다.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내려가면 정답과 해설 부분도 있습니다. 맨 아래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고요.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도 할 수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주스모 밴드 가입 시 매월, 매주, 매일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양질의 자료를 접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회계원리 김양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